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일부 톡스 시장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왜 이래? 네, 오늘 이제 북포럼 400회인데요. 네, 오늘 이제 원래 톡스를 진행했던 비스토크의 이해숙 쌤이 오늘 원래 사회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이라서 오늘 이제 이해숙 쌤이 외국어를 가르쳐서 알게 된 이런저런 이야기란 주제로 직접 본인이 이제 본인의 간증 토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숙 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떨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천하의 고우성 PD님이 이 자리에 서서 떨린다고 하셨죠? 톡스 무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톡스 무대에 선 지가 초창기에 한 번 서고 지금이 두 번째거든요. 처음에 섰을 때 제가 어떤 멘트를 했었냐면 프랑스의 단두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그 단두대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톡스를 만들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기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웃음을 잔뜩 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톡스를 한 3년간 계속 진행하면서 많은 강연자들한테 뭐 기분을 물어봐요. 톡스 무대에 서기 전에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강연자님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한다고 했지.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뭐 다른 준비할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톡스 무대에 선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역시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톡스 무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 간에 자신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정체성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친정집에 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네. 네. 자, 주제는 외국어를 가르치다가 알게 된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15년간 일본어 기업 강사를 해왔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통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살려서 기업 외국어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스토크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라는 교육을 제가 평생 해온 저의 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고민되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사람들이 왜 외국어를 배울까라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궁극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본질적이지 않은 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생각했을 때 결국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이죠. 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이라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고민에 제가 빠져든 게 외국어를 배우고 난 이후에 더욱 외국 사람들이랑 불통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배운 외국어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말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부족할까? 언어를 배우고 났는데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싸울 일도 생기고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언어라는 것은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반쪽짜리밖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주 제가 지금 40대 지만 20대 때 일본 여행을 하면서 궁금해했던 것들이 최근에야 그 답이 풀린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문화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질문이 많았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오늘은 일본과 중국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편적인 어떤 문화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일본 문화를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떤 유연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일본. 근데 이건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이건 어떤
정의된 어떤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연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냐면 예전에 일본 사우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목욕탕이죠, 그죠? 일본 대중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 여자들이 라커룸에서 하는 행동과 그리고 사우나탕에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걸 보고 전 문화적인 충격이 좀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그와 관련된 문화적 정보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남자 화장실에 여자 청소부가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사우나에 여자 세신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이상하세요? 남자 사우나에 여자 세신사, 남자 화장실에 여자 청소부. 어떤 게 더 이상하세요? 네, 둘 다 이상. 둘 다 이상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있죠. 받아들이시죠? 여자 청소부가 들어와서 하면은 기겁을 하거나 여자 청소부를 몰아내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화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남자 사우나에는 여자 세신사, 흔히 말해서 때밀이가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로선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센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혀져 있는 게 센토라는 단어인데요. 목욕탕을 뜻합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는 그 어떤 사고와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 상황이 나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 사우나에 가면은 이제 옷을 갈아입는 라커룸 공간이 있고 안에 몸을 씻는 탕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라커룸의 공간은 옷을 벗고 다닐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 한국 여자 사우나에 가보신 남자분들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 여자들은 한국 사우나에 딱 들어가면 라카룸에서 옷을 아주 당당하게 훌훌 벗어요. 라카룸에 탁탁탁 넣고 탕 안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라카룸이나 아니면 탕이라든지 거기에서 행동의 제약이 차이가 없어요. 남자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근데 상대의 기준이 남자에게 있는 거죠.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라커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을 입고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서는 속살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벗는 행위가 커다란 타월로 온몸을 감싸고 커다란 타월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서 라커룸에 넣고 그 다음에 탕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탕 안에 들어간 뒤에는 한국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여자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라커룸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가 되는 예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을 때 한국에서는 보통 수리공들이 남자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도꼭지가 났으면 한국의 고객들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수리공이 들어와서 사우나에 수도꼭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한근태 소장님 너무 지금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본인이 마치 지금 수리공이 된 듯한 그런 기쁨에 차이는 그런 표정이세요. 일본에서는 수리공이 그 사우나에 고객들이 있어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하죠. 그러면 아까 그 부끄러워했던 그 여자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를 고쳐라, 저기도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대방이 남자나 여자나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 장소,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본의 그 어떤 유연성을 나타내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경어라는 것이 있어요. 존댓말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존댓말이 우리나라 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대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먼저 서열을 짓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내가 이분한테 만약 반말을 했다. 나이도 어리고 직위도 낮아서 반말을 했다. 그럼 이분이 나에게 존댓말을 했다. 그럼 그 상태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존댓말과 반말을 하는 상황들이 가끔씩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다가 내가 정말 기묘하게 부탁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드라마에서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경망스럽고 간사스럽고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본의 상황별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는 일본의 종교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의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 녹아 있고요. 생활 속에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는 일본 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 참배하러 가는 건 그 일본 신도를 모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가 있는 그 신도식으로 어린이가 태어났었을 때 성장 잘 자라기 위해서 성장을 기원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신도식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할 때는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가서 해요. 하얀 교회에서 수염을 기른 백인 할아버지가 주례를 보는 그런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것이 모두의 로망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네.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융통성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융통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의 근본을 둔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중국어 선생님도 한분 와 계세요. 뚜이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뚜이부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미안합니다 정도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어로 I'm sorry구나. 일본어로 하면 스미마생 정도의 단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중국어 교재로 만들어진 중국어 교재는 대부분이 이 단어를 가르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쓰지 않는 그 밑에 있는 단어 있죠. 부하오이시라는 이 단어를 라이트한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님, 현지인이죠. 원어민 중국어 강사님이 실수를 해서 잘못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 뚜이부치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뚜이부치란 말을 써라. 왜 안 쓰냐. 너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해라. 뚜이부치라고 말해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끝끝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격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중국어 강사님이 이 말을 하고 학원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굉장히 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문화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를 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서 다 처단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게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참 많이 문화가 다른 점이 하나가 우리는 결혼 축의금 할 때 봉투를 어떤 거 써요? 하얀 봉투 쓰죠. 근데 중국에서는 하얀 봉투는 저승에 갈 때 노잣돈으로 주는 것 또는 조의금을 하얀 봉투에 담기 때문에 절대 하얀 봉투에 담아서 돈을 주면 안 되고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뇌물 같은 것도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흰 봉투에 돈을 담아서 줬다가 정말로 대망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꼭 빨간 봉투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히스토리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100마디 말보다는 어떨 때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외국어 공부를 하실 때는 꼭 문화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슬이었습니다. 너무 일본 외국 얘기만 하지 말고 고등이 그 톡스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좀 하고. 네. 톡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북포럼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얼굴을 보고 하더라도 근데 원래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만 떨리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오케이. 많이 좋아졌다고 네, 좋아졌어요.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원래 3년 전에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네. 네. 제 목소리가 떨리나요? 아니면 떨리는 목소리인가요? 아니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농담이고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목소리가 사실은 컴플렉스였거든요. 사실은 마음은 하나도 안 떨리는데 목소리만 떨리게 나요. 근데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제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대단한 강사가 됐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이 길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톡스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만났던 사람들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하는데요. 15분이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왜 준비했었냐 하면은 사실은 그 시간은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15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서 있는 지점을 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살아왔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자 여기서 톡스 참여 나 발표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꽤 돼요. 좀 봐요. 꽤 되죠. 10명이 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나서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8시에 지금 좌석이 좀 좌석 배치로 약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더